네, 이제 몇 가지 더 affective domain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risk taking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willingness to communicate, 또 inhibition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affective domain인데요. risk taking은 말 그대로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good language learner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스크 테이킹이에요. guessing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굉장히 근데 guessing을 막 했는데 틀린 사람 말고, 이제 intelligent guessing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리스크 테이킹을 잘해요. 그죠? 이게 정답일 것 같은데 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꾹 참고 있지 않고 이게 정답일 것 같을 때는 바로 본인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죠. 그래서 발표도 하고 답변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보통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 personality는 보통 어떠냐면 impulsive한 스타일이 많아요. impulsivity는 우리 지난 시간에 learning 스타일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쵸? 학습 스타일에 있어서도 impulsive한 스타일이 있고 reflective한 스타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impulsive한 스타일은 어떠다고 그랬어요? guessing을 잘하고 fast reader가 되고 fast guesser들이 보통 impulsive한 스타일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impulsive한다라는 것은 language success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impulsivity예요. 그래서 보통 즉흥적으로 빨리빨리 반응하고 이런 사람들이 언어적인 성공을 할 확률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impulsivity가 좀 교실 환경에서 이루어지려면, 리스크 테이킹이 이루어지려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좀 이니비션이 낮아지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willingness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매번 리스크 테이킹을 했는데 정답일 순 없잖아요. 그쵸? 근데 리스크 테이킹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답이었어.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계속 구박을 하고 막 핀잔을 주고 틀렸다고 막 하면 stupid 막 이러면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이니비션을 낮춰주고 willingness를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교실 환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리스크 테이킹을 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fossilization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이 fossilization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화석화란 얘기예요. 그래서 화석화. 언어에 있어서 화석화라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에러가 화석처럼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에러가 내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에러를 범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네거티브한 피드백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으면 그런 에러를 내가 이제는 범하지 말아야지 하고 아주 완전히 고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에러는 보통 몇 번 이제 내가 범하면서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에러를 범했을 때 네거티브한 피드백을 주어서 이 사람이 다시는 이제 그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야. 그 말을 이제 리스폰스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러를 내가 간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 말을 하는 상황을 반드시 그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러를 또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에러가 화석화되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fossilization이에요. 이 fossilization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게 되면 willingness를 하지 않게 되면 계속 에러가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내 머릿속에 이제 굳어지기 때문에 계속 에러를 범하더라도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개인적으로도 셀프 이스팀이 높다면 사실은 willingness 할 거예요. 왜냐? 어떤 foolish한 mistake를 만들었어. foolish한 mistake를 만들었더라도 셀프 이스팀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누구한테 내가 laughed at 놀림을 당한다든지 선생님한테 핀잔을 받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겁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I don't care야. 왜냐? 나는 나중에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존중을 높이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 남이 뭐라 해도 돼. 난 괜찮아. 내가 나를 아니까 나는 언젠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거를 지금 못했더라도 뭐 배워서 하면 되니까 이런 self-esteem이 높은 친구들은 당연히 이 리스크 테이킹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니비션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willingness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facilitation 안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self-esteem이 지금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들 그리고 오늘 설명한 내용하고 모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self-esteem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 현상 중에서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self-esteem 높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 안 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의 value가 높은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데, 그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self-esteem이 높도록 이제 교사가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언어 습득에 있어서 또 중요한 affective 도메인이 anxiety예요. 이 anxiety는 우리 쉽게 이제 근심이라고 하는데, 이 anxiety는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죠. Feelings of uneasiness, frustration, self-doubt, apprehension, 또는 worry. 이런 것들을 anxiety라고 하는데요. anxiety를 늘상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trait anxiety라고 하고요. 우리 self-esteem이 situational self-esteem이 있고 어떤 task self-esteem이 있고 한 것처럼 anxiety도 trait anxiety가 있고 state anxiety가 있어요. trait anxiety는 늘상 내가 이제 어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늘상 한다면 그거는 trait anxiety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특별히 테스트에 대해서 anxiety가 있어. 공부하는 건 괜찮아. 근데 테스트만 보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또는 내가 영어 공부하는 건 다 괜찮은데 스피킹만 하려면 내가 anxiety가 막 가슴이 떨려. 그런 걸 우리는 state anxiety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태에 따라서 테스트냐, 커뮤니케이션이냐, 어떤 social evaluation에 대한 anxiety냐 이런 거에 따라서 anxiety level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 앵자이티가 높은 친구들은 테스트의 어떤 환경을 달리해 준다면 또 테스트 앵자이티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사나 평가자의 역할은 학생들이 앵자이티를 좀 낮은 상태에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proficiency를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anxiety도 이런 cause냐 product에 대한 문제가 있어. 예를 들면 is it a cause of poor performance? 내가 시험을 못 본 원인 때문에 내가 그런 anxiety가 생기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performance에 대해서 satisfactory한 것보다 덜한 상태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anxiety일까? 그래서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이 anxiety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foreign language anxiety는 anxiety는 사실 어떤 다른 anxiety하고는 좀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anxiety가 높으면 보통 language learning process에서 배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foreign language anxiety는 최대한 좀 낮춰주는 게 좋겠는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anxiety는 사실 anxiety가 낮은 것이 좋아요. 근데 foreign language anxiety는 일반적으로 낮은 것이 좋지만 때로는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 anxiety가 있어요. 그쵸? 뭐 시험을 보는데 너무나 릴렉스 해가지고 하면 사실 그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anxiety를 우리는 크게 두 종류의 anxiety가 있다. 특히 foreign language에 있어서, language에 있어서는 두 종류의 anxiety가 있는데, 하나는 debilitative anxiety, 좀
도움이 되지 않는 harmful하고 detrimental한 anxiety, 우리가 일반적으로 anxiety가 높으면 막 떨려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된다든지 이런 걸 debilitative anxiety라고 하고요. facilitative anxiety도 있다라는 거예요. facilitative anxiety는 helpful하고 beneficial한 건데 그렇죠. 너무나 릴렉스하고 시험도 없고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컴페티션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야지만이 내가 좀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랭귀지 러닝에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표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몇 등을 하겠다, 내가 몇 점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뭘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컴페티션을 어느 정도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앵자이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성취하는 데 있어서 랭귀지 석세스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런 정도의 앵자이티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앵자이티가 높거나 또 너무 낮으면 successful한 랭귀지 러닝을 과정에 있어서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앵자이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랭귀지 애퀴지션에 있어서 랭귀지 앵자이티하고 관련된 히파테시스가 있는데요. 뭐냐면 그게 이제 linguistic coding deficit hypothesis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언어 습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anxiety는 보통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first language deficit에서 나온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모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second language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nxiety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국어를 굉장히 잘하게 되면 second language에 대한 anxiety는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anxiety가 보통 second language 하는 데 있어서 뭐 때문에 나오냐? first language deficit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first language deficit이 뭐냐면 그 difficulty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은 코딩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랭귀지 코딩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phonological coding, syntactic, lexical, semantic feature에 있어서 다 우리가 코드화되어 있잖아요. 그쵸? 의문론적으로 영어하고 한국어 다 코딩화되어 있는데 그 동사론적이고 어휘론적이고 의미론적인 이런 피처 자체에 코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First language가 proficient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코딩의 어려움 때문에 언어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세컨드 랭귀지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근데 그 코딩이 어려운 이유는 first language deficit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linguistic coding deficit hypothesis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ffective domain으로서 중요한 그 내용이 이제 empathy하고 extraversion인데요. 우리가 인간은 그 소셜 애니멀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늘 누구랑 상대랑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어떤 상대랑 대화를 하는 거죠. 언어라는 것은 누구 상대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나의 마음을 얘기하고 상대의 생각을 읽고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이게 바로 랭귀지잖아요. 그게 바로 랭귀지가 우리 그 툴로서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환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 그렇지? 랭귀지와 소사이어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랭귀지 애퀴지션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 습득과 동시에 우리가 습득해야 되는 것이 바로 culture acquisition이에요. 그것이 바로 acculturation이고 그것이 바로 social transaction이에요. 내가 이런 사회에 있다가 second language를 배우게 되면 그런 second language culture를 알아야 되고 second language society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transaction은 바로 내가 그 process of reaching out beyond the self, 내 자신을 넘어서서 to others 한테 가는 transaction이고요. 이때 이 transaction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major한 툴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언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transactional process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variable이 있는데 이 transactional process에 영향을 미치는 variable 중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empathy와 extroversion이 되겠다. empathy라는 것은 바로 somebody else shoes에 내가 들어가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를 내가 totally understanding 하는 걸 말해요. 그거를 empathy라고 하는데요. 이 empathy는 sympathy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보통 sympathy라고 하면 상대를 동정하는 거예요. 그쵸? 동정이 아니라 이 empathy는 감정이입이에요. 그래서 감정이입이라는 건 상대를 안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입장이라면 나는 이럴 텐데 내가 이렇게 하겠는데까지 다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empathy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empathy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그 사람의 느낌을 fully understand 해야 되고 aware를 해야 돼요. 그냥 동정만 하는 것이 아니야. 그지? aware하고 그 사람의 feeling에 대한 knowledge를 fully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identify를 하고 또 내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identify를 해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empathy라는 것은 yourself and other people's affective and cognitive state를 fully understand를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extroversion은 뭐냐면 외향성인데요. 여러분들 외향성도 마찬가지. 외향적이다 그러면 뭐 액티브하다 이건 아니에요. extrovers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에고 인핸스먼트를 from other people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extrovert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보통 아까 우리 self-esteem 있었죠. self-identity, self-esteem 이걸 내 스스로의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 이 자존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랭귀지, 에고, 나의 self-identity 이거를 남이 나한테 어떻다라는 평가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가져가게 되는 사람들을 extrovert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늘 남한테 어떤 self-esteem이나 ego enhancement를 받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extrovert한 외향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introvert한 사람들은요, ego enhancement나 self-esteem을 누구로부터? from themselves. 자기 스스로부터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통 introvert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extrovert한 사람들이 esteem을 남으로부터 평가받은 내용을 종합해서 self-esteem이 형성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extroverted person may actually behave in an extroverted manner in order to protect his or her own ego. 자기 자신을 내 에고를 보호하려고 extrovert한 성향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내 에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막 외향적으로 막 행동을 하는데 보통 introvert는 내 에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extrovert냐, introvert냐, 누가 더 어떤 사람들이 더 효과적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there's no significant effect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extrovert 하다라고 해서 더 훨씬 더 language acquisition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extrovert하고 introvert는 굉장히 cultural한 임팩을 많이 받아요. 한국 사람들의 성향은 보통 introvert한 성향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society의 영향을 많이 받는 컨텐츠 effective한 도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xtrovert, introvert 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티베이션이 나와요. 이 모티베이션은 effective 도메인 중에서
우리 self-esteem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겠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motivation. 이것 또한 매우 가장 감히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affective domain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motivation은 사실상 우리 human learning part 있죠. 그래서 chapter 4에 나오는 theory of learning에 세 가지 theory가 있었어요. 심리학 이론이 있었죠. behavioral theory가 있었고, cognitive theory가 있었고, constructive theory가 있었어요. 그 이론에서 각각 정의한 motivation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behavioralistic domain에서는 motivation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anticipation of reinforcement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기대, 이게 바로 motivation이다. 내가 어떤 거를 보상을 받으려고 뭔가를 행위를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lways learners pursue goals in order to receive externally administered rewards. 예를 들면 praise, gold star, grade, certificate, diploma 이런 것들을 내가 받으려고 어떤 것을 pursue를 한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motivation이다 라고 정의를 behavioralistic theory에서는 정의를 하고요. 다음에 cognitive적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cognitive 입장에서는 그 individual decision에 더 포커스를 둬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innate drive가 있다. exploration, manipulation, activity, stimulation, knowledge, ego enhancement 이런 탐험하려고 하고 내가 조작하려고 하고 내가 몸소 실천하려고 하고 뭔가를 자극받아서 행동하려고 그러고 내가 알려고 하고 내가 나의 에고를 인핸스 시키려고 하는 동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어시벨의 드라이브 티어리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티베이션은 이 소스 그리고 셀프 리워드에 더 중점이 돼서 어떤 것을 학습하려는 동기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constructivist definition에 따르면 인간의 동기는 나 스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소셜 컨텍스트에 따라서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터랙션을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서 모티베이션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에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티베이션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모티베이션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스트럭티비즘에서는 우리 휴먼 러닝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지 로저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터랙션이고 소셜 컨텍스트다. 이 모티베이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셜 컨텍스트와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디퍼런스 누구냐에 따라서 모티베이션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모티베이션은요, 이 컨스트럭티비즘에서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눠요. 그래서 글로벌 모티베이션, 시츄에이셔널 모티베이션, 타스크 모티베이션. 그래서 셀프 이스템에서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모티베이션이 높을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모티베이션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어떤 과업을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모티베이션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은 크게 우리가 두 종류로 설명을 하거든요. 인트린식 모티베이션과 익스트린식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내재적인 동기와 외재적인 동기가 있는데 내재적인 동기라는 것은 외재적인 동기부터 한번 본다면 이 동기를 내가 외재적인 reinforcement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학습을 하려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상을 받으려고 내가 성적을 잘 받으려고 포지티브한 피드백을 받으려고 이런 동기를 학습을 하는 것을 외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고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intrinsic motivation은 이런 apparent reward가 필요 없어. 나는 어떤 그레이드를 받으려고 막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it brings feelings of competence and self-determination.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스스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본연의 그 동기가 내재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걸 학습해서 나의 이심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intrinsic motivation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otivation을 intrinsic, extrinsic으로 나눈 것은 motivation의 retention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extrinsic motivation은 딱 상을 받고 난 다음엔 motivation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성적을 딱 받고 난 다음엔 그 motivation 사라질 수 있어. 그렇지만 intrinsic motivation을 가진 친구들은 끊임없이 상을 받든 안 받든, 그레이드가 좋은 성적을 받든 안 받든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long term motivation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motivation의 retention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intrinsic이냐 extrinsic이냐 나눌 수가 있겠고요. 또 motivation은 orientation에 따라서 integrative와 instrumental orientation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integrative orienta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second language를 배운다라고 하면 second language를 사용하는 그 커뮤니티에 나는 긍정적인 effect을 가지고 있어. 나는 미국 사람들이 좋아. 영국 사람들이 좋아. 나는 그 사람들하고 잘 밍글하고 싶어. 나 이 사람들하고 잘 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통합되고 싶은 거야. 이 커뮤니티에. 나는 이 커뮤니티의 멤버가 되고 싶어.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거야.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integrative orientation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면에 이 오리엔테이션이 instrumentally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언어를 통해서 내가 이 언어를 학습을 하게 되면 나는 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 이 언어를 공부를 하면 나는 잡을 잡을 수가 있어. 내가 이 언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 financially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 이런 언어를 이 학습하는 컨텐츠를 나의 어떤 도구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걸 학습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학위가 석사 학위에서 박사 학위가 되고, 내가 여기서 회계사에서 어떤 더 높은 단계가 될 수가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고, 이런 스테이터스가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내가 학습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integrative냐, instrumental orientation이냐. 그래서 motivation이 이렇게 종류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 살펴본 내용들은 이 personality factor에서 살펴본 내용이고요. 이 affective factor에서 살펴본 내용들인데, 우리 personality를 살펴보기 위해서 MBTI 검사 많이 하죠. 아마 여러분들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MBTI를 통해서 본인의 성격이 어떤지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웹사이트 올려놨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다 공짜로 검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해보면 16개의 퍼스널리티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자기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향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향들 중에서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만 이제 특성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보통 extrovert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extrovert인 사람들은 social strategy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introvert한 사람들은 social strategy 별로 사용 안 해요. 그리고 sensing 그 people들은요, 이제 그 반대되는 성향이 intuitive 한 성향들인데, intuitive한 성향들은 보통 compensation strategy를 많이 사용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learning style and strategy, 지난주에 학습했던 내용 중에 compensation strategy 있었죠? 이런 compensation strategy를 intuitive한 사람들은 많이 사용을 해요. 반면에 sensing students들은 보통 memory strategy를 많이 사용을 해요. mnemonic 같은 거.
그런 뉴머릭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thinker와 feeler의 그 두 가지 타입이 나오는데 이 thinker 스타일들은 메타코그니티브 스트래터지를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 그 초인지 전략 이것도 러닝 스트래티지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thinker 스타일들은 한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메타코그니티브 스트래터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 반면 feeler들은 그 이런 소셜 스트래터지를 더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굉장히 그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affective strategy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반면에 그 직관이 강한 사람들 있죠. perceiver, 직관이 강한 사람들은 이 affective strategy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personality에 따라서 이런 스트래터지도 달리 좀 사용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소셜 컬처럴 팩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